그 사무실을 둘러보고 오니까 네. 뭐 하나자산운용의 이런 투자 철학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자산운용사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매출을 만들어내나요?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네. 제가 원래 하나증권 출신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권과 자산운용을 구분을 못하는 분도 혼돈이 꽤 돼요, 많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서 네. 전문가들이 대신 운용해주는 회사다. 그럼 증권회사는 그런 만들어진 펀드를 고객들에게 대신 판매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네. 증권회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또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두 회사 간에 네. 공통점도 있고 연관성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고객의 돈을 굴려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그렇죠. 되고. 그러면 그 지금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저희가 100조 조금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00조 가까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삼성, 네. 미래에셋, 그리고 한화, KB 이 정도. 아. 국내에서는 한 4개 정도 회사가 네. 그 정도 규모의 100조에 가까운. 네. 또는 100조 이상의 네. 자산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요즘에 이제 하나자산운용이 이렇게 좀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변화하는 뭐 방향성이나 전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제 자랑을 할 수도 네.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하나자산운용이 몇 가지는 업계를 리드하는 네. 활동들을 해온 게 좀 있어요. 특히 하나자산운용의 마더 컴퍼니가 하나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64빌딩에 와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보험 자산을 완전히 위탁해서 사실 솔루션화해서 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최초로. 네. 그래서 저희는 LDI 부문을 만들어서 하나자산운용이 하나생명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네. 하고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어떤 기관 투자자나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어떤 개별 펀드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토탈 파이낸셜 솔루션 솔루션 비즈니스를 좀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대체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에서 사실 탑 티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의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 17년부터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체 인프라, 네. 뭐 에너지, 발전소, 뭐 등등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투자의 범위도 좀 넓혔고요. 네. 또 P나 CVC 투자 쪽에는 저희가 대형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투자들을 네. 꽤 한 편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저희들이 뭐 공개된 정보도 있고 또 고객들하고의 어떤 보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컨피덴셜한 것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네. 뭐 동남아 최대의 그 라이딩 업체인 그 크랩이나 네. 크랩 파이낸스나 네. 혹은 우리나라에서의 뭐 야놀자나 네. 또 유럽의 버추얼 뱅크 중에서 뭐 N26나 네. 그리고 뭐 아이스닥스 같은 뭐 디지털 STO 자산 뭐 등등 좀 상당히 많은 저희가 투자도 했고 또 이번에 뭐 클럽하우스 네. 관련해서도 얘기 나왔던 N26 네. 같은 펀드도 저희가 벤처 펀드도 투자하고 하여간 뭐 피탄고든지 사실 글로벌 다양한 유수의 PE, VC들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동반 있죠. 투자도 하고. 네, 저희가 LP 투자도 하고. 근데 영역이 되게 다양하고 특히 이제 글로벌 유니콘, 국내 유니콘, 뭐 스타트업 기업들 가리지 않고 투자하시는 게 사실 약간 전통적인 대형 운용사 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약간 꽉 막힐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조금은 최근에 들어서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도 그렇고 네. 오늘 공간을 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조금은 시대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금융기관들끼리 경쟁이 그렇죠. 컸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사실 금융기관들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많은 핀텍, 테크핀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거고. 네. 이거 혁신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국내 기업들하고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글로벌. 경쟁하는 네. 거고. 근데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드림 플러스라고 해서 7, 8년 전부터 이미 네.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그렇죠. 그 공간. 드림 플러스 네.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었고. 강남역에도 크게 그렇죠. 있잖아요. 강남역에는 네. 아예 하나생명 사업 전체를 그렇죠. 사실 네. 코워킹 네.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입주를 시켰었고 네. 저희 63에도 사실 핀텍 센터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토스라든가 뭐 뱅크 샐러드, 보맵 이런 회사들이 다 저희 드림 플러스에서 사실 같이 처음으로 인큐베이팅돼서. 네. 시작하고 네. 함께했던 파트너들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은 내가 다 할래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다 할래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음. 혁신할 수 없다는 거죠. 느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레디컬 이노베이션은 음. 궁극적으로 이 오가닉한 내부적인 혁신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질적으로 혁신할 수 없는 또 태생적으로 혁신할 수 없는 그런 미싱 피스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외부에 있는 그게 뭐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이 될 수도 그쵸. 있고 아니면 글로벌 파트너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성과들이 지난 한 5, 6년 꾸준히 거치면서 나와주고.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증권이나 뭐 손보나 이렇게 전 금융 네트워크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 그 자평도 하고 또 자부심도 또 갖고 이제 있어요. 네. 뭐그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랩도 뭐 이제 상장 스펙 합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분석하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촘촘해요. 아, 네. 그 돈이 될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네. 이제 뭐 주린이들 요즘 되게 많아졌고 작년부터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20대, 30대 뭐 직장 초년생들 할 것 없이 다들 이제 투자에 뛰어드는데 좀 막막하기도 하고 뭐 이거 직접 해야 되나 간접해야 되나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고민도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본부장님 측면에서는 어떤 또 좀 가이드라인 이런 걸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금융업계에 들어와서 한 23년, 4년 차 되는데 투자가 너무 어려워요. 네. 사실은 과거처럼 두 자릿수의 금리 시대라 그러면 굳이 투자라기보다는 은행에 저축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업을 열심히 하면 사실은 이제 자산도 증식이 되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업권에 들어올 때도 97년 IMF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매우 어려웠던 시기고 내가 은행에 저축한 것들도 원금 손실 없이 뭐 10%, 15%씩 이렇게 통장했는데. 이자 나오고 네. 근데 사실 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한 자릿수 금리 지금은 한 자릿수도 아니고 기준금리 거의 0.5%니까 네. 거의 제로 금리 그쵸.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직장생활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못 사는 세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투자의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돈투도 그렇지만 뭐 다양한 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직접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돈 벌었던 사람보다 돈 잃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코인 시장은 더더욱 심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23년 동안 봐왔어요. 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도 너무 비대칭성이 커. 네트워크도 격차가 너무 커.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이 평생 투자라는 이 외롭고 험한 길을
크게 다치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또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건 결국은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아까 제가 이제 어미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왜 일어났던가, 그리고 그동안에 10여 년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유럽발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대부분에 있었던 이런 크라이시스는 일반 대중이 잘못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고 자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 금융기관이나 혹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위기를 일반 대중이 사실상 더 큰 고통을 받는 게 과거의 역사의 반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돕는 활동들을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게 진정한 ESG 활동 중에 의미 있는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영향력을 네. 대중들에게 좀 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저의 영향력은 별로 크진 않지만 네.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네. 그 제가 돈투랑 이 유튜브 방송 한다 네. 그래도 제가 정말 네. 같이 해봅시다라고 한 이유는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돈투 혼자서 공부해서 돈투 혼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사실은 쉐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투자에 더 쉽고 또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네.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네. 아쉬운 점은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네. 많아짐과 동시에 그를 이용해서 또 사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이익 추구를 하는 그렇죠. 또 네. 집단도 있고 네. 혹은 이를 통해서 사실 또 선량한 그런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또 그런 방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좀 약간의 교육 혹은 어떤 정보 쉐어, 지식 쉐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 하나자산운용에서 되게 밀고 있는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파인이라고 네. 들었는데 소나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파인 자체가 네. 전가의 보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파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어요. 파인을 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사 상품만 팔아가지고 그게 돈이 되겠어요? 뭐 개발비용이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느냐? 우리 회사만 해도 공모펀드가요 한 120개 가까이 돼요. 엄청 많네요. 근데 운용사가 대형 운용사만 해도 한 수십 개 되고, 실제로 운용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애들이 거의 280개, 한 300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많은 상품들을 거기들이 어떻게 분류해요? 어떻게 정보를 다 분석해요? 사실 고객들은 판매사라고 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상품을 사는 거지, 본인들이 사실상 사고 싶은 상품 그리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걸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8개의 펀드를 엄선했어요. 우리 상품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그래서 8개도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네. 펀드 8개. 네. 그리고 그것을 좀 쉽고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그래픽을 넣고 모바일로. 모바일 앱에서 카드 뉴스 형태로 그리고 유튜브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출연해서 설명해주고. 설명해주는. 과거에 판매 채널이 나쁘다가 아니라 판매 채널이 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생산자, 소위 말하는 저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와 저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또 전달한 사람이 다시 또 그거를 전달하고 또 그 전달자가 다시 전달하는,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가 달라지는 거죠. 바뀌는 거죠. 바뀌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이 펀드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 펀드를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고 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향후 나는 어떻게 전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하면 배달 사고 없겠죠. 그렇죠. 또 직접 하면 중간에 어떤 매개체들이 줄어드는 만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업계 최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는 제로로 날려버렸고 판매 보수도 포스보다도 훨씬 낮춰서 한 50% 수준을 해서 사실 연금저축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 솔루션들을 통해서는 세제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수수료도 가장 낮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근데 사실 비대면 뭐 사람이 좀 개입이 안 되는 그런 그냥 전체적인 산업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되게 부합하고 궁극엔 또 앱에서 돌아가면 많은 데이터가 또 축적이 되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모르던 자기의 취향도 우리 앱을 통해서 나중에 뭐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그래서 새로운 상품 나왔거나 그렇죠, 펀드 그렇죠, 나올 때 그렇죠, 그렇죠. 또 매칭을 해줄 수 있고 예.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한 달, 한 10일 정도밖에 안 네. 됐지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또 뭐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대 뭐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분석을 네. 하면서 과거엔 어떤 컨텐츠나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형태는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날리지나 익스피리언스를 우리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는 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산하의 금융회사지만 네. 상당히 좀 스타트업스러운 네. 혹은 또 벤처스러운 그런 형태로 좀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가고 있는 게 네. 너무 재밌고 네. 상당히 진짜 뭐 창업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뭐 못지않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또 결과물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네. 이제 투자 회사에 또 왔으니까 네. 또 우리나라 굴지의 투자 회사에 또 본부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의 금융시장, 앞으로의 투자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까 되게 궁금한 어떤 관심 되게 많잖아요. 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금리의 인상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시장의 어떤 뭐 다이내믹이 바뀌는 거냐 뭐 시클리컬이냐 뭐 성장주냐 기술주냐 막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본부장님께서 요즘에 가장 관심 갖는 어떤 뭐 화두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네. 거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시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뭐 비즈니스 플랜보다는 저는 투자는 이제 평생 투자의 시대가 됐다. 금리는 오른다고 해도 사실상 이 저금리 상황 혹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서 보면 팬데믹이나 이런 크라이시스는 결국은 양극화를 더 극대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력일 뿐 이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사실 미국, 중국이라는 이 양강의 패권 중심은 훨씬 더 강화됐죠. 그렇죠. 글로벌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빨리 그러니까 가장 발원지기도 하면서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는 중국이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가장 전염률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이죠. 네. 모더나가 됐든 네. 파이자가 됐든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현저한 차이를 이미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이 팬데믹은 결국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어디에 웨이트를 줘야 되는지가 또 한 번 극명하게 인식되어졌던 시기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미국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나머지 이머징 마켓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섹터보다는 저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어떤 매일매일의 어떤 경제 뉴스에 되게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맞아요. 이유는 직접 투자가 많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세가 변하는 주식이나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는 코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기적 관점에 이 포커싱 되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어떤 뉴스나 이슈에 맞아요. 가격이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지금 매몰되거든요. 그러면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멘텀 투자가 돼버려요. 투기성 있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거래의 턴오버가 많아지고 그렇죠. 턴오버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거래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고 거래 비용이 증가되면 될수록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성공 확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간접 투자를 더 권유하고 네. 간접 투자를 한 이후에 직접 투자를 좀 넘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꼭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 혹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만큼의 지식이 있어요. 어떠한 기업이 글로벌리 가장 탑티어고 비교 우위에 있고 초격차가 있고 매출 상황이 어떻고 경영진이 어떻고 이런 것도 잘 알잖아요. 비즈니스 본질을 알겠죠. 그 비즈니스 본질을 알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직접 투자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뉴스를 보거나 전문가 얘기만 듣고 반도체가 좋다더라. 전기차가 좋다더라.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을 팔로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간접 투자가 좋고 간접 투자에 있어서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 최소한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경제는 폴리티컬 이코노미다. 그러니까 정치 가버넌스를 잘 봐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많은 정책의 변화들이 있고 또 4년 동안에 어떤 분야에 투자하겠다, 예산을 집중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고 실제로 예산안들이 나왔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그 집권 이제 3기를 맞아가면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네. 어디에 웨이트를 주고 어디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최소한 5년 혹은 그 이상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에 집중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기술이나 혹은 이런 질병이나 이런 뭐 전쟁이나 제가 총균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야가 사실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 바꾼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집중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형태로 간접 투자를 하고 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해라. 여기에 그냥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성장주의 비중을 줄이고 가치주의 비중을 늘릴 것이냐 혹은 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경기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반기에 들어서 제2차 쇼크가 올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저는 주의하고 팔로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큰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바꾸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조금은 내가 평생 투자해야 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요소에 맞게 글로벌 자산 배분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사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할 더 집중할 수가 네. 있어요. 또 크게 상처 안 입고 그리고 크게 상처를 안 입죠. 왜냐하면 매일 가격이 변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신경이 안 쓰이죠. 덜 쓰이죠. 네. 안 쓰이는 건 아니고 덜 쓰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사실 저도 두 아이 아빠지만 본부장님도 저도 두 아이 아빠죠. 네, 두 아이 아빠신데 근데 다들 생각이 이제 그 셀러리맨 분들도 다 나는 지금 투자 교육을 너무 늦게 받은 것 같아. 한국 교육이 사실은 전 대학교 때까지도 돈 버는 건 죄인지 알았어요. 되게 돈 얘기하는 거 선생님들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투자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부터 어떤 경제관념 그리고 이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 펀드가 됐든 아니면 개별 주식이 됐든 근데 사실 저는 개별 주식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간접 투자 그리고 경제 지표를 좀 알아가는 것들 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그런 변하고. 것 산업과 경제 지표 혹은 산업 현상 네? 네. 지금은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연결돼 있고 또 그쵸. 변화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어떤 이슈가 연관을 미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또 그들이 상상해서 자기만의 어떤 뷰를 만들어가는 이런 교육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진짜 이렇게 금융 지식들이 뭐 성인뿐만 아니라 좀 잘 확장이 되면 그쵸, 그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진짜 소중한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채널 이름이 뭐죠?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네, 돈이 되는 투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 시켜도 하는 거 맞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최고.